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랫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나라의 이상한 나라에서 나라의 수학자 있는데 저 그거 보고 네. 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스포라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눈물 콧물 다 짜고 울었거든요. 아이고야. 아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저도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같은 날 봤거든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우리 그 밀떡, 이번 시간은 만약의 전쟁사 네. 시리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만약의 시리즈를 가지고 정 작가님이 풀어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바스 전쟁서부터 많은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모욕과 치욕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게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근데 사실 그 91년도에 소련의 그 8월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소련은 해체됩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 알겠지만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랬었죠. 이러면서 그 소련에 속해 있던 몇몇 나라들이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 발트삼국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독립한 나라도 있었고, 뭐 오늘 얘기했던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아니야 싫어 이랬는데 너 나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체돼 버리는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의 제일 적이 사실은 유럽이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위성 국가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성 국가들을 제외하고 그 유럽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국경 중에 하나 바로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사실 전략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 중엔 당연히 이제 뭐 핵무기도 포함이 돼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우크라이나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 핵전력이 전 세계 4위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어요. 실제로였잖아요. 실제로. 네. 예, 4위인가요? 3위 아니었나? 3위, 4위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대단했다. 많은 3위냐 4위냐를 놓고 중국하고 다툴 그렇죠. 레벨. 그렇죠.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 독립한 직후에는 여러 차례 얘기 나왔지만 핵무기는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신생 독립국인 우크라이나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얘기를 해서 94년도에 부다페스트 합의각서 뭐 조약까지는 아니죠.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 그 다음에 빌 클린턴, 그 다음에 옐친이었나요? 이렇게 모여서 체결을 해요.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이제 그 제거하고. 그 네. 민스크였나요?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전쟁 이후였고요. 네, 여기서 대신에 러시아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부다페스트 합의각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강제성이 없는 조약. 이제 미국을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은 대외 국가랑 맺는 모든 조약은 상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 이게 통과돼야지 효력을 발휘되는데, 이 부다페스트 합의각서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왜 우리 안 도와주냐고 했을 때 미국이 딱 잘라서 했던 얘기는 이건 조약이 아니었다. 이거 뭐 MOU 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네, 하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분들이 빡친 이유는 더 알겠어요. 결국은 그때부터 그 서방 측이나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완충지대로 네. 이상 이하도 생각 안 했던 것 같네요. 90년대에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었고, 그 후에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다들 혼란을 겪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자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공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유럽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친러냐 반러냐를 두고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죠.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 그다음에 2014년에 유로마이단에 해서 그때 칠러 정권이 물러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 얘기가.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뭐 전량 다 이제 보유하지 못했을 거고 일부만이라도 좀 남겨놨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만약에를 얘기했을 때 전술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커다란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유지비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그리고 이제 많이 다들 간과하는데 핵미사일만 거기 배치됐지 발사 코드나 발사 명령은 모스크바에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인수했다고 우리가 맘 놓게 버튼 누른다고 날아갈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일부 얘기했던 대로 전술핵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단 러시아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압박을 넣지 근데 못했을 다만 거고. 불가하지는 않았던 네네. 게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가 있었던 인프라가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핵 과학자들이 그렇죠. 있었긴 그렇죠. 해요.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2000년대 이후에 겪었던 상당수의 혼란이 있잖아요. 칠러냐 발러냐의 이 혼란도 어느 정도는 덜했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지 반드시 생존한다라는 이렇게 절대 명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게 된 셈이니까.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겪는 혼란의 상당수는 없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는 푸틴이 아니라 푸틴 할아버지가 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돈바스 분쟁이라든지 2022년도의 침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과연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어쨌든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제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갔는데 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고 내가 핵무기가 있어. 그럼 저는 선거 안 하죠. 공감. 그렇죠. 벨라루스처럼 거기도 그냥 똑같잖아요.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간섭 못하면 제 선거를 왜 합니까? 28년 그죠? 동안 독재하지. 거기에 또 서방 국가들이든 러시아든 핵을 가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은 안 해요. 그렇죠. 경제 제재를 하면 했지.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를 가진 벨라루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좀 달라지겠지만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90년대에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루카셴코 같은 그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고 우크라이나판 그렇죠. 루카셴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 다른 나라는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민주주의를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쉽게 못 건드려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는 뭐 핵무기를 가졌다고 전쟁이 안 난다고 또 그게 마냥 다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홍 편장님 얘기하신 대로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려.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 경제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더 나빠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 독재가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판 북한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니까 전쟁을 안 겪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근데 우리한테 늘 굴러올 스노우볼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발사체잖아요. 네. 발사체가 초반에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실패하다가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 화성 12형서부터 갑자기 성공률이나 사정거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로켓 기술이 도입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명확히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도입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준 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의 핵 이제 그런 로켓 기술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북한 스파이가 암약하다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RD-250형 로켓이 화성 이제 로켓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근데 북한에다 핵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사실 당연히 서방이 눈치를 봤기 때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냥 북한이 만약에 달러 잔뜩 사갖고 들어오게 되면 뭐 주지 말라는 법도.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핵 기술을 줄 수가 없죠. 중국도 이제 사실은 좀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네네. 우크라이나는 지구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이제 핵 기술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나비 효과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생각하기에 문제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나 그렇죠. 기타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더 으르렁대지 않았을까? 나토만 믿고 우리는 핵보유 안 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거 핵보유국이 또 하나가 생겼네? 이거 우리도 핵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국경까지 맞대고 있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폴란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폴란드랑 지금은 뭐 혈맹 단계는 끈끈해졌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 못지않게 사이가 나쁘거든요. 서로 전쟁도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토 집단 방위 체제에 어떤 좀 금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되죠. 유럽의 안정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지만 나토는 그 미국의 퍼싱2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빠지지 네. 않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들어가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프리카에 갔으면 뭐 어떻게 예, 될까? 네. 뭐 아프리카에서는 왕을 했을 네, 거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위치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 병력으로 현 갑자기 군사력으로 하고 거기 들어가면 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면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러시아가 침공 진행했을까? 못하죠.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농담입니다. 네. 최소한 러시아가 찝적은 못 돼요. 집적은 못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끝나보고 여러 가지 결과 보고서나 이제 그 분석 자료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공권. 제공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저 태평양 저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부대까지 맘 놓고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주변 국가 중에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만하게 받고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리 영토에다가 뭘 못 쏘거나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우리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지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이런 전면적인 침공 둘째치고 돈바스에서 그렇게 깔짝거리지도 못하죠. 아니 당장 우리 공군이 전투기 4세대 이후 것만 해도 지금 몇 대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 K9 자주포 전력은 러시아보다 많아요. 현역으로만 따지면. 거기에 탄도미사일에 순항미사일에 이게 러시아가 미쳤다고 목 찝쩍되겠어요. 일단 뭐 개전이 되면 전차가 바로 몇 대인데. 그 현무 시리즈들이 이제 갈 거고 예. 그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들은 페이로드가 5톤이잖아요. 네. 5톤이면 어마어마한 아이고. 파괴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정거리가 800km를 날아간다는 얘기는 모스크바는 몰라도. 모스크바가 다 당연히 사정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사정권이죠. 그러니까는 야. 모스크바가 초토화된다는 얘기고 푸틴이 어디에 숨던 그의 지하로- 목숨은 담보할 수가 없다.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스타벅스도 못 마시고 스타벅스 커피도 못 마시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못 먹어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집이 부서져서 남의 집이 불타서 구경 갔는데 우리 집이 없어졌네요. 라는 사태를 겪게 되는 그리고 거죠. 우리의 해군력이 만약에 오데사를 위시한 흑해에 주둔하고 있다고 했을 때 네. 러시아 이거- 함대가 흑해 함대가 못 나가죠? 어려워요. 못 왜냐하면 나가죠? 그 흑해 함대의 기함이 이제 새로 지난번에 침몰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 초계함이 가장 새로 뽑은 전투함이거든요. 아. 그 정도 이상은 우리는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에 예. 해군력도 우리가 훨씬 앞설 거고. 소치에 상륙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능하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DMZ에서 완전히 그냥 한 5km 정도 들어왔다가 돈자 될 것 같아요. 5km 정도 뒤로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전방으로. 하나 변수가 이제 핵인데 사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이 해구산을 이제 보장해 준다 그러면 사실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K2의 스펙으로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 전차들이 뭐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뻥 스펙이잖아요 네, 지금.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성 제블린 대신에 성 현궁이 나오지 않을까. 현궁 갖다 예. 계속 발사. 그렇죠. 거기다가 평야지대이고 그다음 우리가 방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아파치 날라가겠네요. 아파치도 하려고 사실은 네, 그렇죠. 현궁이 가져갈 필요도 없이 기갑력만으로도 거의 좀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러시아의 기갑력을 예. 그렇게까지 우리도 무장돼 있거든요. 3세대 이상 전차가 지금 1800대인데. 예, 1800대라는 얘기는 최소 어마어마한 러시아가 거거든요. 1200대를 동원했는데 이번에. 네. 최선 지뢰받고 터질 일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했는데 지금 대대 전투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군의 대대 전투단 같처럼 완전히 제병 병과들이 다 모인 여단 전투단 미군에. 예, 미군의 여단 전투단 같은 그런 개념의 전투단이 아니고요.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 보급력이라 이럴 게 각종 제병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좀 후진적이에요. 차라리 여단 전투단 같은 경우는 규모라도 필요하면은 네. 더 쪼개가지고 태스크포스를 편성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유연성이 있는데 왜 이래 대대전투단이 유연성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차 대대에 아주 간략한 전차 중대급의 10대의 전차가 다고요. 그다음에 뭐 바퀴로 굴러가건 아니면 뭐 궤도형이건 그 장갑 차량이 한 40대가 있는 그것이 주력이거든요. 대대 전투단에. 그런 대대 전투단이 120개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각각 돈자되고 각계급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기갑력이. 왜냐하면 병력 수도 이렇게 따지면 러시아보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더 많아지죠. 훨씬 진짜 많죠. 지금 상비군 병력으로 치면은 사실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많아요. 거기다가 육군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총 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예비군이 꽤 그렇죠.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어떤 분이 우리나라 예비군을 보더니 아니 모여 있어서 막 할 때는 네. 조교 말을 더럽게 안 듣더니 그죠. 한번 뭐 눈빛 교환하더니 뭉치더니 바로 전투 중대가 하나 거기다가 뭐 되더라. 조기 퇴소시켜주겠다. 네. 이러면 뭐 스페츠나스도 못 이길 거예요. 아, 우리 하여튼 대단해요. 기가 막히게 하지 또.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푸틴이 뭐 지금 최근에 정신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외모도 약간 스테로이드 맞은 것 때문에 부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뭐 물론 언론을 통해서 했지만 눈빛이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KGB 특유의 읽을 수 없는 눈빛이 보였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뭐지? 탐욕. 그다음에 어떡하지? 이 새끼들 못 믿겠네?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불안한 감정이 다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FSB 뭐 수장이 그렇죠. 수뇌부들 구금했다는 것도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책임지고 쿠데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핵 이야기가 있지만 궁극으로 갔을 때 우크라이나는 만약에 우리처럼 자주 국방을 쭉 해오고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다면 사실 크림 반도를 잃고 나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서방의 무기 체계가 들어오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더 가열차게 그제서 했던 거지 돈바스 그렇죠.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정말 신경 안 썼죠. 네. 결국 그거에 대한 부메랑이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폴란드 정도의 전력만 유지했다면 인구수가 사실은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 정도 유지했다면 푸틴이 그렇게 쉽게 못하죠. 결정 못 내리고 물론 못하죠. 지금 전쟁이 끝난다 그래도 사실 러시아의 전략적인 패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죠. 네. 지금 폴란드와 인접 국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이버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네네. 같이 전술훈련하고 있던데 네. 지금 미국이랑. 세이버 스트라이크는 거의 매년 하는 전술훈련이라 예예예. 그거 자체에 새로운 게 없는데 미군도 일단 폴란드에 많이 들어갔고 폴란드는 거의 전군 비상사태인 상황이고 한 인접국들이 다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결국 명분을 준 거네요. 그렇죠. 우리처럼 미군의 그 순환 배치 전투 여단이 원래는 한 개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순환 배치하면서 또 그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12달 내내 그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폴란드에. 그래 왔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장 얘기대로 아예 그냥 붙박이로 순환 배치가 된 그런 여단이 하나 있고요. 폴란드만 따져봤을 때 심지어 패트리엇 부대도 폴란드에만 있던 게 루마니아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발트 3국에 순환 배치되던 나토 공군력도 상당히 그 강화가 됐고 그리고 영국에 있던 영국 레이컨 힉스 기지에 있던 493 전투비행대대 F-15E죠. 그 스트라이크 이글 부대가 들어왔어요. 발트 3국으로. 그리고 폴란드에는 492 대대 그 이글이죠. F-15C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텔스 전투기인 F-35A까지 아이고. 495 대대까지 유럽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레이컨 힉스 기지에. 근데 아예 몽창 폴란드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건드리지 빠르게 말란 얘기지. 그냥 빠르게 그냥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배치되고 그다음에 발트 3국도 당연히 이제 고정 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떤 식으로 점령했다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막혀버린 네, 셈이죠. 유럽에서 포위당해 버렸어요. 자기네들을 나토가 포위하고 있다고 징징대서 진짜 포위가 됐어. 포위가 됐고 몰도바까지는 모르겠어요.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똑같이 나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EU 가입국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똑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몰도바는 또 그리고 러시아 군이 주둔해 있어요. 네, 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몰도바 평화 말고 유지 목적으로. 이제 몰도바의 미승인국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 그거 걱정을 하는 게 트랜스니스트리아 예, 예. 거긴 발음 되게 3천 어려워. 명이 네. 또 돌파해가지고 오데사로, 오데사를 네. 포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러시아군도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 공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1인치라도 나토국을 침범한다면 바로 응징하겠다라고 하기 영공 때문에 침공했을 때는 예. 완전 그냥 네, 네. 이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 확전이 된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서부를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물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군단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는 목적이자 서방에 대해서 겁을 주려는 주게 거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예. 도와주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지네들이 공허하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그거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네. 저 미국에서는 러시아 도와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는 이제 맥도날드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끝났다고 아니, 다시 돌아가진 않을 영상을 거니까. 보니까는 그 이케아에서 냄비 들고 싸우는 모습 봤거든요. 하나 설령 남은 제재가 풀려도 아마 나갔던 기업들이 쉽게 들어갈 것 같지 절대 않아요. 그렇진 않죠. 네. 회복하기는 또 어려울 거고.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만약에를 통해서 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이제는 완전히 나토 쪽으로 그래 버렸죠. 들어갔고요. 예. 이렇게 됐으니 나토의 전력이 강화되게 됐고 말씀대로 포위가 되면서 그리고 EU의 어떤 결속력 이거는 뭐 한층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명분 없는 경제가 전쟁으로. 망해가지고 러시아군이 거기에 맞춰서 강화를 하려도 쉽지 않은. 다만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 그렇죠. 정부와 국민인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러시아 국민들도. 그렇죠. 뭐 지금 많은 사람이 반전 시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전쟁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최악의 인간이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전면전 안 하고 돈바스 계속 끌짝거리고 크림에 이렇게 했다면 사실 미국이나 나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벗어던지고 공격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얻는 게 1이었다면 잃어버린 건 이제 99가 될 거예요. 이게 당장 사람도 이제 비아냥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라 그러면 이 핵무기서부터 막 상남자스러운 이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그냥 불쌍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학살하고 전쟁 범죄자들. 그다음에 전자제품 치료 매장 들어갔다가 문 못 부수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약간 바보스러운 이미지. 그다음에 뭐 찌질하고 네, 약간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뻥카인.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얼음 북한, 눈 오는 감비아, 뭐 눈 오는 뭐 이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러시아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럽의 한 축 이 역할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네. 사실 그 전에 생각하기에는 러시아는 당연히 어휴, 엄청난 그럼요. 강국이고 네. 군사 강국에다가 네, 당연히 밀어붙이면 2, 3년 네.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 사이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막상 열어보니까는 약간 유럽 축구랑 비슷한 거죠. 되게 강국인 줄 알고 문 열었더니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진 않아. 우리가 좀만 더 스펙을 더 쌓아놓으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보일 정도로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이제 그 동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 거의 1000년 동안 이제 어떤 인프라를 완전 박살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 위에 다 동유럽에 진출했던 독일인들이 다 본토로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유럽을 향했던 이 러시아의 모든 시선과 기회를 박탈해버리지 않을까. 러시아인들이 유럽 곳곳에서 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예. 돈도 많이 투자를 했고. 예, 근데 이제 다 쫓겨날 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 보고 이제 너희는 유럽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말없이 그런 얘기는 느낌 받아요. 그리고 그 극동 지역에 있는 그 공화국은 어떻게 판단하면은 독립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3차 세계대전이 아닌 긍정적으로 이 전쟁이 끝났다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한반도 정세, 이 동북아 정세는 정말 급격한 변화를 네.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심축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란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졌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가졌더라면에 여러 가지 상상을 네.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비교도 할 수 네. 있고 우리나라도 또 대입해보고 맞습니다. 이래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의 한 국가라면은 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경제력과 봤을 때는 군사력이면은 지금 뭐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이 3국 영국이야 뭐 탈퇴 어떻게 보면 네. 탈퇴했으니까 네네. 번외 국가라고 하지만 이런 뭐 유럽 대륙에 우리가 한 국가라고 하면은 그런 중심 국가의 한 그렇죠. 축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따지면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에 뭐 밀리진 않으니까. 그죠. 핵을 그 정도 제외하고는. 수준이 네. 되죠. 예. 뭐 이렇게 또 재미난 네, 상상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정신의 자시리즈 뭐 해가 거듭할수록 이렇게
흥미롭고 뭐 좋은 의견도 많고 재미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기회로 우크라이나의 만약에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만약에로 바라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의 바람대로 휴전이 되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고 네. 그리고 러시아가 변화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따라서 번영하는 이 아픔을 딛고 번영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걸 바라는데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어보네요. 네. 다시. 자, 이번 시간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약의 전쟁사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